안녕하세요. 자, 이제 문학의 마무리 수필 보겠습니다. 90번 210쪽. 자, 90번 수필의 특징이 아닌 거. 자, 1번 수필은 전문인이 아니라도 쓸 수 있다. 맞죠? 수필은 형식이 없고요. 그런데 여기 형식이 없다는 것을 아예 그냥 아무런 형식이 없다 이게 아니라 형식에 매우 자유롭다 이렇게 이해해 두면 되고, 수필은 다양한 체제와 논리적 진술과 사고를 요한다. 수필에는 물론 논리적인 글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을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정답은 3번 1인칭 고백의 문학입니다. 그리고 그 수필에서의 나는 바로 작가 자신이 되는 거죠. 91번 수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 수필은 운문문학이다. 틀렸지. 운문문학은 뭐예요? 시죠. 다음 수필은 철학적 관조의 문학이고, 관조라는 것은 삶을 통찰하는 게 드러나 있다는 얘기죠. 개성의 문학이고 자유로운 형식의 문학입니다. 92번 다음 글과 관계 깊은 수필의 특성. 수필은 청자영적이다. 내가 본 연적은 연꽃 모양으로 된 것으로 똑같이 생긴 꽃잎들이 정연히 달려 있었는데 다만 그 중에 밑줄 쳐요. 꽃잎 하나반이 약간 옆으로 꼬부라졌다. 결국 이는 균형 속에 파격을 가진 글이다 라는 얘기고, 정답은 2번. 93번 수필의 성격을 설명한 글이다. 유머와 가장 관계 깊은 거. 결국 4번이죠. 수필은 비당이라면 번쩍거리지 않는 바탕에 약간의 무늬 밑줄 치고, 이때 무늬란 유머를 가리키는 겁니다. 파격을 가리키죠. 94번 피천득의 수필에서 발췌한 특성인데, 즉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 30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다 라는 말은 이는 곧 수필이 즉 관조, 세상에 대한 통찰이 있다는 얘기, 시와 연결되고요. 무늬는 읽는 사람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는 곧 해악, 즉 A와 관련이 되고, 누이의 입에서 나오는 액이 고치를 만들듯, 이 말은 뭐냐면 즉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쓴다는 거니까 마음의 여유가 아니라 형식의 자유로움을 말합니다. 3번이 틀렸네요. 수필은 찰스 램, 수필과 찰스 램은 언제나 찰스 램이면 된다라는 것은 수필은 곧 개성을 드러내는 문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95번 수필을 개성 표현의 글이라고 할 때 독자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우리 글쓰기의 가장 기본인데요. 글쓰기의 개성이 드러나는 건 그 문체에서 드러납니다. 정답은 4번. 96번 수필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양한 제재와 구성을 취하고 개성적 고백적이고 유머 위트가 있죠. 그런데 서정성에 기반했다. 이는 곧 수필만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답은 4번. 자, 97번에 보면 기억을 구체화한 표현이 아닌 것. 자, 이 글은 나도양의 금음달인데요. 자, 글을 읽다 보면 금음달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금음달은 요염하여 감히 손댈 수도 없고 말을 붙일 수도 없이 깜찍하게 예쁜 계집 같은 달인 동시에 가슴이 저리고 쓰리도록 가련한 달이다. 따라서 1번 지워야죠. 나와있죠? 다음 서산 위에 잠깐 나타났다 숨어버리는 초생달은 독부가 아니면 철모르는 처녀 같지만, 따라서 독부가 의미하는 건 초생달이죠. 그러므로 답은 몇 번? 3번. 자, 98번 니은을 가장 잘 표현한 거. 못 견디게 쓰린 가슴 그랬는데 그 앞에 힌트 있죠. 임그리워 잠 못 들어하고 또 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니은번에 못 견디게 쓰린 가슴은 님과 헤어져 한이 있는 이런 상황을 묘사하면 되고, 아래의 1, 2, 3, 4의 시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건 4번이죠.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지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지금 후회하는 심정이 담겨 있으니까 한이 서려 있다. 정답은 4번이죠. 99번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글쓴이가 지향하는 삶은, 여러분들 거기 마지막에 보세요. 어떻든지 금음달은 아니죠. 그 위에 그는 고요한 꿈나라에서 평화롭게 잠든 세상을 저주하며 홀로의 머리를 풀어뜨리고 우는 청산과 같은 달이다. 내 눈에는 초생달 빛은 따뜻한 황금빛에 날카로운 쇳소리가 나는 듯하고, 보름달은 치어다 보면 하얀 얼굴에 언제든지 웃는 듯하지만 금음달은
공중에서 번듯하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푸른 빛이 있어 보인다. 내가 한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그 달을 많이 보고 또 보기를 원하지만 그 달은 한이 있는 사람만 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늦게 돌아가는 술주정꾼과 노름하다 오줌 누러 나온 사람도 보고 어떤 때는 도둑놈도 보는 것이다. 어떻든지 금음달은 정 있는 사람 중에 또 한 있는 사람이 보아주고 가장 무정한 사람이 보는 동시에 무서운 사람들이 보아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난다면 금음달 같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소외받고 한이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삶을 원한다는 거죠. 정답은 1번. 100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자, 현대인은 너무 얕다라고 했고, 첫째, 그 무엇을 배우라. 딸깍발이 정신에 이것을 배우라고 했는데, 뒤에 강직이 나오고, 그리고 청렴한 미덕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건 의로움이죠. 따라서 의기, 정답은 3번. 101번. 기억 리을 중 지시 대상이 잘못 연결된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두루 사실을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그 중에도 이때 그것은 기억의 그것은 뭘 가리켜요? 사계절이죠. 그죠?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계절이지. 봄, 여름, 가을 중에서도 그 혜택을 이때 그는 뭐야? 자연이죠. 니은의 그는 자연의 혜택을 풍성히 아낌없이 내리는 시절은 봄과 여름이요. 그 중에도 그때 그것은 뭐야? 봄과 여름 중에도 그 혜택을 이때 그는 자연의 혜택이죠. 따라서 이렇게 지시어가 뭘 가리키는지 이를 묻는 거였고요. 자, 102번 봅니다. 다음 글과 눈의 속성이 같은 거 됐습니다. 본문에 나는 겨울을 사랑한다 라고 했고, 그러나 무엇라 해도 겨울이 겨울다운 서정시는 백설이다. 이것이 정숙히 읊조리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 눈은, 내가 보는 눈은 가장 좋아하는 것, 긍정적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아래의 1, 2, 3, 4에서 바로 그와 같은 긍정적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거기 1번에 보면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본다. 산새는 외우노 심해 산골 영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눈은 내리네 덮이네. 이때 눈은 하염없이 떠나는 나의 슬픔을 다시 부각하는 그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눈이 내리고 눈이 덮이면 고개를 넘어가는데 힘들겠죠. 그래서 이 눈은 부정적 시어죠. 2번에서 눈은 눈 속에 북조선이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눈은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고, 3번에서의 눈은 즉 이제 바라보느라 다 덮여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느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의 길을 겪고 돌아온 그런 사람에게 눈은 포근함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긍정적 시어로 쓰고 있는 3번이 답이죠. 4번의 눈은요, 즉 서글픈 옛 자취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눈 내리는 소리를 김광규는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고 해서 낭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103번으로 가죠. 다음 글을 사람이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산다라는 관점에서 아예 조건을 줬죠. 이 글을 살필 때 사람은 꿈을 가져야 한다. 이런 조건으로 이 글을 읽었을 때 눈물이 뜻하는 바는 뭐냐 그랬죠. 그렇다면 그의 뺨에 눈물이 흘렀다. 자, 이 눈물이 흐르기 직전의 상황을 보자고.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했다. 이건 훔친 게 아닙니다.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놈에게 이런 짤을 줍니까? 각전 한 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전 한 입 주시는 분도 100에 한 분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에서 몇 입씩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 48잎을 각전잎과 바꿨습니다. 이러기를 6번을 하여 겨우 이 귀한 대양 한 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밑줄 쳐요. 이 돈을 얻느라고 6달이 더 걸렸습니다. 결국 이 글을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거지는 기어이 6달에 걸쳐 이 한 푼의
은전을 얻은 거죠. 따라서 이는 소망을 성취한 희열. 정답은 1번이죠. 104번 기억의 모습에 가까운 것. 세상 회포편에 마음 흔들리는,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일에 웃고 우는, 그러니까 세상 일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희로애락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3번을 보면 말하면 잡류라 하고 말 아니하면 어리다 하고 비난을 남이 웃고 부귀를 세우나니 아마도 이 하늘 아래 살 일이 어려워라. 결국 세상에서 겪는 그런 희로애락의 모진 풍파, 이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죠. 자, 희곡과 시나리오는 거의 출제 비중은 없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그냥 확인차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주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의 문학 시험은 시와 소설에 집중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좀 가볍게 보시면 돼요. 105번 희곡의 특성과 거리가 먼 거 3번이죠. 왜냐하면 서술자가 등장해서 즉 사건을 드러내주고 이를 끌어가는 건 소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06번을 보면 희곡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쓰인 문학이다. 그런데 밑줄 쳐 읽기 위한 희곡도 있다. 자, 이렇게 읽기 위한 희곡, 이걸 레제 드라마라고 합니다. 읽기 위한 희곡을 레제 드라마. 따라 정답은 2번. 107번 연극을 하는 이와 관객 사이에 암암리에 맺어진 약속, 이걸 묵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동숭동 한복판에서 연극을 봐도 그 배경이 영국이다 하고 나오면 그냥 영국으로 우리가 알고 즉 지켜보게 되고, 또 뒤에 조잡한 바다 그림을 그려놓고 등장 배우들이 수영복을 입고 뛰어나와서 아 바다야 하고 해도 우리가 놀고 있네 이러면서 핀잔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같이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를 묵계, 곧 외래어로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문학용어로는 컨벤션. 정답은 2번. 거기 108번에 희곡에 장과 막의 구분이 있는 이유. 자, 우리 연극 보면요, 이렇게 휘장이 내려져 있다가 얘가 들어져 올리면서 연극이 시작돼. 이걸 막이라고 해요. 막. 그래서 막은 커튼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막이라고 하고, 이 막이 이제 단막극이면 좀 짧은 희곡이 되고, 이게 좀 3막극, 5막극이 되면 길어지겠죠. 그 다음 이제 연극이 시작됐을 때, 즉 배우나 즉 등장인물이나 어떤 소품들, 이런 것들이 바뀔 때가 있어요. 이런 장면이 바뀔 때마다 암전, 까맣게 즉 조명이 꺼지고 다시 환해지면서 즉 사람이 바뀌어 있고 또 배경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걸 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희곡은 막과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막과 장이 하는 역할은 시간의 변화나 또는 행동의 변화, 무대 장치의 변화 등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죠. 109번 다음 글에 나타난 교수의 심리를 물었는데요. 자, 교수, 언제 어떻게 해서 당신과 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불타는 듯한 정열이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이 납니다. 밤을 새워가며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진리를 위해 온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떠들던 그때, 꿈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버렸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당신이 나를 떠났죠.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나한테 되돌아오기는 늦었어요. 자, 이때 교수의 심리는 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그런 상실감이죠. 그렇다면 아래의 시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1번은 우리가 고향에서 즉 잘 지내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 고향을 떠올리는 이를 즐거운 꿈이라고 표현했고, 2번은 즉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3번은 자신의 즉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그러나 4번 바람이여 너는 언제나 내가 이렇게 한낱 나뭇가지처럼 굳어있을 때
와서 흔들며 애무했더니 나의 그 풋풋한 것이여 다시 한번 부르다오 사랑이여 라고 했으니까 사랑의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는 4번이 답이죠. 110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을 시나리오로 각색을 했는데요. 보기의 기법. 시나리오 용어 중에 see you는 클로즈업이죠. 그러면 우리가 희곡 즉 시나리오 속에서 가장 뭔가 관객들이 집중해야 되는 그런 장면에서 즉 클로즈업 기법을 쓰겠죠. 여기 보면 명서 처가 오늘 아침부터 이상한 소문이 생각이 들더니 이게 오려고 했나봐. 어허, 네 오라비가 아니라 삼조가 뭘 보냈을까? 입대 한마디 소식도 없던 애가 그리고 소포를 끌러 괴짝을 떼어보고서는 어머나 하고 아이고 이게 뭐니 맙소사 그러면서 괴짝이 쓰인 글자에 최명수의 백골 자 그렇다면 그 글자를 클로즈업해서 바로 아들 명수가 결국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111번 시나리오가 희곡과 차이 나는 건 뭐냐? 시청각 예술이다 있는데 보고 듣는 건 시나리오나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영화의 대본이고 희곡은 즉 연극의 대본이니까 모두 시청각 예술이죠. 2번 종합예술이고요. 그런데 평면적 예술이라는데 평면적인 건 시나리오죠. 시나리오는 스크린 위에 영상을 틀어서 보여주는 평면적이고 반면에 희곡은 즉 입체적일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서 일회적이죠.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연극은 일회적이고 그리고 입체적이죠. 요즘은 이 영화의 그런 평면성을 극복하려고 3D 영화가 만들어지고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은 눈앞에서 즉 시각적인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등장인물들이 뛰어나와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평면적 예술이라는 점에서 시나리오가 희곡과 다른 점이죠. 또 하나 시나리오가 갖는 또 다른 특징은 시나리오는 과학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즉 과학의 도구인 카메라나 이런 과학기술의 도구에 힘입어 즉 표현되는 거니까 과학성이 있고 희곡은 그와 달리 시나리오에 비해 문학성이 좀 더 강하죠. 정답은 3번. 자, 112번에 시나리오 특징이 아닌 거 상영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상영을 목적으로 하면 시나리오고 반면에 상연을 목적으로 하면 희곡이 된다. 이거 구별하시고요. 공간, 시간, 인물의 제약이 많다 했는데 이때 인물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는 건 입체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희곡이 갖는 특징이고 영화는 미리 찍어서 카메라로 보여주는 거니까 제약이 덜하죠. 정답은 2번. 다음 11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시나리오 용어로 틀린 거 F5는 fade out 화면이 차차 어두워지는 걸 말하죠. 1번이 정답이죠. 차차 밝아지는 건 fade in 즉 FI로 하고요. 반면에 차츰 어두워지는 건 fade out으로 표현합니다. CU는 클로즈업을 말하고요. OL은 오버랩이에요. 오버랩이란 즉 주로 회상 장면에서 한 화면이 없어지기 전에 다른 장면이 겹치면서 바뀔 때 쓰고요. DE가 또 뭐냐면 이건 더블 익스포저 이중 노출이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대화 장면이 있지. 그러면은 화면을 딱 반을 갈라서 전화를 거는 자, 전화를 받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공간에 처해 있는데 받는 자와 그리고 즉 전화를 거는 자가 함께 등장하면 이렇게 화면을 이중 분할해서 보여주게 되면 이를 더블 익스포즈라고 해요. 시나리오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 시나리오 용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의 시나리오 용어들을 한번 공부해 두시면 좋고 특히 이 시나리오에는 씬 넘버, 장면 번호가 들어가요. 반면에 이 씬 넘버, 장면 번호가 빠지면 희곡이고 나머지 희곡의 요소인 해설, 지문, 그리고 대사라는 이 3요소는 공통된 것이에요.
해설이 있고 지문이 있고 즉 대사가 나오는 건 공통된 것인데 거기에 쓰인 넘버, 장면 번호가 들어가면 이는 시나리오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문학의 단원별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꽤 먼 길을 봤죠? 먼저 기본 이론을 간략하게 즉 살폈고요. 그래서 이 기본 이론에서 우리가 시험에 필요한 필수 지식을 여러분들이 즉 가졌다면 이제 여기에다가 즉 플러스해서 특히 독해와 문학 등에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통해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해 이제 그 심화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남은 과제는 뭐냐면 실전 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직전에 또는 국어라는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이제 실전 훈련으로 실전 모의고사 10회분을 다음 시간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과연 지식과 또 심화한 내용을 얼마나 적용해 볼 수 있고 그걸 활용해 볼 수 있는가. 그래서 문제풀이 능력을 즉 키우는데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이 모의고사를 대하면 좋겠고요. 모의고사를 풀 때는요, 한 2회분 정도씩을 약 15분에서 17분 사이로, 즉, 아니죠. 지금 2회분이니까, 약 30분에서 40분 사이로, 40분까지는 가면 안 되고, 30분 내에서, 또는 30한 2, 3분 내외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반드시 그 시간 안에 20문제가 다 풀려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2회분이니까 40문제지. 먼저 꼭 풀고 그냥 답만 살짝 체크해서 자기가 왜 틀렸고 그리고 그 틀렸던 이유 이런 것들을 문제를 제가 해설할 때 그걸 보완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실력이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그냥 강의만 듣지 마시고 미리 꼭 풀어보시고 그리고 수업에 임하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